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드디어 러시아에 도착해서 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는 내일쯤이야 돼야 나올 전망인데요. 그와는 별도로 오늘 그 보너스 스토리에서는 김정은이 타고 간 그 방탄 열차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안의 시설은 어떻고 또 내부 모습은 어떤 상황인지 등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첵해 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우연히 들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로코 강진 관련 후속 기사부터 전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지난 8일 밤늦게 발생한 이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3,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국영 일간지 르 마탱은 어제 이번 지진의 희생자가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잠정 집계입니다. 아직 최종이라는 아니라는 거죠. 희생자 수는 어제는요 2,200명 정도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800명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잠정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희생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매몰돼서 숨진 것으로 현지 구조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자 중에서 중환자의 수가 많은 데다가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아마도 하루에 몇백 명씩 잠정 집계치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안타까운 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골든타임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는 좀 기적이라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그동안 산길을 막고 있던 그 굴러떨어진 그 바위 덩어리 등 이 산에서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져서 산을 올라가는 그 길들을 다 막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웬만큼은 치워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조와 수색 작업이 조금은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입니다. 자, 기적 같은 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속보를 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집에서 보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캘리포니아주의 DMV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주민들은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고 수수료를 또 역시 온라인으로 지불한 뒤에 온라인 시험 옵션을 딱 선택하면 됩니다.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 DMV는 신규 운전면허증 그 신청하는 사람 외에도 재시험이 필요한 그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자들에게도 이 온라인 필기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또는 웹캠이 달린 랩탑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MV는 그 응시자의 신원 확인과 소위 말하는 컨닝 같은 거를 하지 않는지 그 부정행위의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셀룰라 폰이나 또는 태블릿으로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카메라로 시험 보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웹캠이 달린 랩탑이나 또는 웹캠이 달린 데스크탑 이걸로 이제 한정했습니다. DMV는 온라인 필기 시험 신청 시에 신청자들이 본인 인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DMV의 모니터를 받는 그쪽에서 감독관이 나를 카메라를 통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허용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컨닝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봐야 할 터이니까. 네, 온라인 필기 시험은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일 2번 모두 탈락을 하면 세 번째 시험은 DMV 오피스에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한편 DMV는요 온라인 필기시험 외에도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를 도와주는 소위 e-러닝 코스도 운영을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e-러닝 코스라는 것은요 45분 시간인데 운전면허 관련 교통법규를 설명을 해주고 뒤에 가서 이제 퀴즈를 내면 우리가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두고 이제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 필기 시험을 다시 치루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우편 갱신이 가능합니다. DMV 규정에 따라서 특정 나이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편갱신 안 되고 가야 되고요. 또는 우편갱신을 2번 정도 계속했으면 필기시험이나 또는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DMB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뭐 어디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45분짜리 e-러닝 코스를 공부하고 퀴즈 내면 맞추고 그럼 이제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는 거죠. 온라인 교육 코스는 컴퓨터, 랩탑, 태블릿,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다 가능하고요. 일주일 24시간 청강을 할 수 있으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네, 미국에서 기아차의 리콜 소식이 있습니다. 기아의 그 SUV 그리고 세단 등 무려 46만 5천 대가 안전 이슈로 리콜되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기아의 소렌토 SUV 모델의 경우에는 이 백업 카메라를 고정하는 마운팅 클립이라는 부품이 파손되면서 이 화면이 제대로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잘못하면 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2 그리고 23년형 소렌토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또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대수로는 약 한 14만 5천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기아는 다음 달 27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통보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각 딜러에 가서 차량 점검을 받은 후에 필요에 따라서 그 백업 카메라 하우징을 무료로 교체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아는 트렁크 내부 잠금 장치. 보통 이제 옛날 뭐 30년 된 차 그런 데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차들은 트렁크 안에 만일 내가 갇혔다. 누군가가 나를 납치하려고 트렁크에 집어넣고 트렁크를 닫았다. 그래도 트렁크 안에서 이렇게 레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거를 탁 당기면은 트렁크가 안에서도 당기면서 열 수 있는 그런 잠금 장치 푸는 게 있습니다. 내부 잠금 장치 레치가 깨지면서 안에서 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2016, 17, 18년 옵티마, 2017, 18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또 2016, 17년형 리오 등 모두 32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이제 통보가 시작되고 딜러에서 해당 부품을 역시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리콜 스토리 전해드린 김에요. 이 자동차 보험 관련 스토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스토리라기보다는 앞서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일종의 귀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가격 인상에다 이 보험사의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너무 비싸서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차량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행 거리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그 값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보험의 종류를 Pay per mile이라고 합니다. Pay per mile이 아니라 Pay per mile. 마일리지당 돈을 낸다 라는 뜻이죠. Pay per mile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주행거리 연동보험은 평소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가 사용하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서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재택근무자나 또는 출근 및 재택근무가 좀 혼합된 그런 하이브리드 근무자 또는 뭐 절반 정도 은퇴한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면서 통근시에 자동차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든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운전 횟수가 적은 어떤 시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보험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Pay per mile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 메트로마일이라고 있는데요. 이 메트로마일은 연평균 주행거리가 10,000마일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0,000마일 이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매일 자동차를 많이 운행을 해야 하거나 연간 주행거리가 10,000마일이 훌쩍 넘는다면 그냥 기존 보험을 이용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연방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연간 13,400마일입니다. 요건 이제 평균. 그런데 이제 Pay per mile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비슷한 커버리를 제공하면서 운전자가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서비스하는 Pay per mile 보험은 대표적으로 이제 메트로마일, 마일 오토, 그리고 스마트 마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의 구조는 통상적으로 이제 베이스 레이트이 있고요. 이제 기본 요금, 요건 이제 하루에 얼마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당 비용, 코스트 퍼 마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운전 경력과 나이,
거주지, 차의 종류 등 이 복합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산출됩니다. 자, 한 예시로 기본 요금이 $29, 그리고 마일당 비용이 6센트라면 매달 내가 만일 450마일을 운전하는 그런 보험 가입자라면 월 $56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페이퍼 마일 보험은 모든 주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그 페이퍼 마일 서비스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업체별로 보험 대상이 아닌 그런 차종, 이 차 모델은 저희가 안 봤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앞서 그 세 개 보험회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험회사 스마트 마일, 메트로 마일, 또 마일 오토 등도 가능하지만 이 한인들도 많이 아는, 또 많이 이용하는 이 올스테이트 보험회사도 문의해 보세요. 제가 한번 웹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올스테이트 보험회사 웹사이트에도 1페이지에 이 페이퍼 마일 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가봤는데 이건 뭐 차종이나 이거 다 다르니까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스테이트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1불 50 차지가 됩니다. 요게 이제 베이직 레이트입니다. 네, 데일리 차지라고 하는데 하루에 1불 50. 그리고 이제 마일당 6센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차 종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평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기본 차지가 하루에 1불 50이니까 곱하기 30일 하면 45불 한 달에.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한 500마일 정도밖에 타지 않는다. 그러면 500마일 곱하기 6센트는 5, 6이 30불. 그래서 합해서 한 달에 75불이면 보험이 커버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런데요, 거의 뭐 반은퇴해서 한 달에 뭐 한 300마일 정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마켓 가는 정도밖에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조금 멀리 가긴 하지만 그래봐야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300마일도 채 안 될 겁니다라는 그런 분들이라면 45불 더하기 한 300마일이면 18불. 그러니까 한 63불 정도면 보험료가 커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ay per mile 이 보험 한번 참고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캘리포니아가 참 비싸죠. 이는 그만큼 캘리포니아의 운전 환경이 나쁘기 때문인데 여기 지역 환경이 나빠서 아예 매장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도둑들이 늘어나자 대형 소매점에서는 비누, 치약, 면도기, 심지어 세탁세제 등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생필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런 거 안 팔겠다. 오히려 이런 생필품을 더 팔아야 되는 것 같은, 오히려 다른 건 안 팔아도 이런 건 꼭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소매 체인점, 대형 체인점들이 이런 걸 안 팔겠다는 겁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일대의 소매품 체인인 이 자이언트라는 게 동부 쪽에서는 유명하죠. 이 자이언트라는 소매 체인점이 워싱턴 전체 매장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대형 브랜드의 건강 제품 그리고 미용 용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콜게이트 치약이라든지 또는 타이드 세제 그리고 에드빌 진통제 등이 모조리 이 체인점의 판매대에서는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절도범들이 물론 비싼 것을 훔쳐가려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 같은 생필품은 크기가 작아서 옷 속이나 또는 가방에 손쉽게 싹 훔쳐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생필품 절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급기야 이 소매 체인점들이 아예 훔치기 좋은 그런 생필품들을 다 치워버리고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경비를 늘리고 또 셀프 계산대, 셀프 체크아웃 하는데 그걸 줄이는 등등의 그런 방식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면서 결국은 아예 이 같은 물건을 치워버리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이언트라는 대형 소매점 대표는요, 해당 제품들은 물론 판매하고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한탄을 하면서 판매대에 내놓기만 하면 사라져버려서 결국 이들 생필품을 더 이상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그런 미국의 현재 상황이죠. 주요 대도시의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생필품 도둑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때문에 그 월마트 등 일부 유통체인은요, 워싱턴 등 이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누나 이 같은 생필품을 안 파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곳들은 안 팔기는 뭐하니까 어떻게 파느냐? 비누나 치약 이런 생필품을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도둑 방지에 나선다라고 비누나 치약을 자물쇠로 잠궈놓고 파는 거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 진열대 안에다. 고가의 유명 제품의 경우에 유리로 만든 진열대 안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근 후에 사려고 하는 고객이 원할 때에만 직원이 와서 열어주곤 하는데, 이건 뭐 고가 물품도 아닌데 자물쇠로 잠가놓은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그린 역시 좀도둑이 성행하는 시카고 도심에서 반창고나 무슨 과자 또는 작은 배터리 등 빈번하게 절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품목은 별도로 보관하고, 나머지 그것도 조금만 보관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마존이 얼마 전 이제 홀푸드 샀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아마존은 매입한 그 홀푸드의 경우에 절도 피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매장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워싱턴을 포함해서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서 절도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더 이상은 영업을 할 수 없다를 선언하면서 일부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절도범들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에는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 소매 체인이 하나 둘씩 지역에서 문을 닫게 되면 이 우범 지역에는요, 앞으로 치약 하나 살 곳도 비누 하나 살 곳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형 체인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결국은 동네 뭐 구퉁이마다 작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소매점이 열릴 터이지만, 그렇게 작은 구멍가게 같은 소매점은 이 바잉 파워가 없기 때문에 치약 하나, 비누 하나라도 절대 싸게 팔 수가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절도 행각을 벌여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대형 체인점 문을 닫게 만든 그런 상황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경제는 같이 살려야지, 지금 당장 비누, 치약 훔쳐서 몇 푼 내가 벌었다고 좋아하다가는, 그게 뭐 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좋아하다가는 결국 비누 하나, 치약 하나 제대로 살 곳이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같은 곳은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토니 베넷인가요? 유명한 가수,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가수가 부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나의 마음을 두고 왔다.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나의 마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토니 베넷이 부른 노래는 뭐 사랑 노래이겠습니다만, 이 사랑 노래가 아닌 비극적인 현실 노래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 대탈주라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참 좋은 추억도 많고 삶도 즐기고 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많은 추억을 뒤로 한 채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생활비가 저렴한 곳, 좀 더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다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나의 마음,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나의 추억. 이걸 뭐 읊조리면서 떠날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치안부터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 정치인들이나 샌프란시스코 관계 공무원들도 결국은 그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치인들 얘기 조금만 연장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슬금슬금 재유행하면서 정치인들도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아침에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면서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나는 자가 격리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10일에는 일리노이주의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이 역시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또 민주당의 딕 더빈, 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들도 코로나19에 최근에 감염됐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역시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한 바 있죠. 이 바이든 여사는 델러웨어 자택에 머물다가 지난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또 역시 밝혔습니다. 코로나 당분간 각별히 또 좀 더 주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칫 또 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연방정부의 240억 달러 규모 보육시설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워킹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일하시는 어머니들. 네. 연방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법에 따라서 그동안 보육시설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에 이 지원법이 끝나게 되면 많은 보육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 보육시설들은요,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하는 방법을 취할 전망입니다. 이는 결국 부모, 특히 여성 일하시는 분들, 여성 근로자분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약 320만 명의 미국 내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부모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먹고 사는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문제로 가고 싶은데 경제 문제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게 요즘 있죠. 요즘은 금리가 초관심사인데요. 자, 이번 스토리 속에서는 지금 전해드릴 스토리 속에서는 영어 would와 could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부분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거나 새로운 금융 혼란을 촉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견해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준 인사들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한 뒤에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달에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이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준 인사들은 이게 언제까지 인상할 것이냐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연준 내부에서 금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각종 지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관심사항은 오는 11월이나 12월의 인상 여부입니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연준 내의 매파그룹, 강경파들은 올 가을에 다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소위 온건파 그룹은 금리 인상의 일시 중지 쪽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 매파와 비둘기파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연준 의장의 머릿속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한 심포지움에서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와중에 would라는 표현 대신에 could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would는 뭐뭐 할 것 이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어투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대신 could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과 이렇게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은 많이 다르죠. 네, 파월 의장은 이날 could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김정은의 방탄열차.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그의 이동수단인 그 전용열차, 그 방탄열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간단하게나마 김정은의 그 방탄열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용열차, 김정은의 그 전용열차는요, 김정은의 그 움직이는 집무실로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 장비와 최고 지도자 보호를 위한 방탄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그 기차 안에 박격포 등 중무장도 실려 있습니다. 박격포가 실려 있어요, 기차 안에. 혹시라도 공격을 받으면 방탄 기능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박격포로 대응 공격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은이 그 전용기가 2대나 있습니다, 비행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기를 타지 않고 열차를 사용하는 이유, 열차를 타는 이유.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안전 문제 때문이죠. 첫 번째가 아니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때문일 것입니다. 독재자인 김정은은 항상 그 암살이나 반역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소련이 제작한 여객기로 만들어진 그 항공기에 대해서는 불신의 우려가 깊습니다. 그 러시아산 여객기 2대가 김정은 전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쓰인다기보다도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1974년산으로 매우 오래됐으며, 이 때문에 부품 수급이나 정비 상태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서방의 항공기 판매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돈으로 최신 비행기를 사려고 해도 그에게 그 비행기를 판매할 공급자가 전 세계에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열차라는 것은 비교적 안전 문제에 있어서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물론 평가죠. 김정은의 그 방탄 열차는 지휘칸, 김정은이 타는 그 지휘칸과 또 침실칸, 김정은이 이제 일할 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나와 있는 사무실이 있는 지휘칸, 그리고 밤에 잘 때 침실칸, 그리고 김정은의 비서들이나 수행원이 있는 수행원 칸, 또 밥 만드는 식당 칸, 또 아까 박격포도 있다 그랬잖아요. 박격포나 무슨 무기나 무슨 그 포탄 또는 총탄 이런 무기들을 실어 놓는 경납고 칸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와 침실 부분은 휘황찬란한 고급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애연가인 김정은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또 실내 흡연이 김정은 그 한 명에게만 당연히 가능한데, 잿더리나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내부에서 또 영화를 보거나 회의를 하면서 진무를 볼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9년 2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 베트남 하노이에 갈 때도 장장 60시간을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야, 비행기 타면 그냥 한 서너 시간이면 가는 건데, 열차 타고 60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거의 사흘 가까이 가는 거죠.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처럼 과거에도 여러 번 포착된 바는 있습니다만, 열차 내부나 그 성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영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유추를 해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요, 작년 10월에 북한의 관영-TV, 조선중앙TV에 방영된 기록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인민의 어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그 기차 내부 모습이 좀 공개되었습니다. 영화 속 열차 안에는 책상 위에 노트북과 모니터, 또 스마트폰 등이 놓여 있었고, 회의용 탁자에는 애연가는 김정은을 위해서 아주 두껍고 멋진 잿더리와 성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김정은 성냥 쓰나요? 네. 이렇게 키는 것도 불안해서 그런가요? 2018년 3월 방영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중국 방문 영상에서는요, 김 위원장이 열차 안에서 붉은색 가죽 재질로 보이는 그 소파에 앉아서 숭타오 당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또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소파도 좀 낡고 가죽도 참 열악한 그런 가죽, 그렇게 좋은 가죽 같지는 않습니다. 열차 내부 벽면에 걸린 TV 화면에는요, 한반도 주변 지도가 보이고 있고, 그 TV가 이제 단순히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모니터 역할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게 이제 바뀌겠죠. 어디 지역에 따라서. 현재 위치는 중국 료녕성 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길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특히 이 열차는 북한 초대 지도자이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타던 유품입니다. 그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이걸 즐겨 애용했으며, 김씨 3대에게는 마치 가보와 같은 출타 병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 출타할 때, 외부 출장 나갈 때 항상 이걸 타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인민들에게는 최고 지도자들만 갖고 있는 어떤 특권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 외에도 사실 김정은이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숨겨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웬만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그런 건데요. 전적으로 김정은 개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정은 자신이 우방으로 생각하는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를 향할 때 이 열차가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할 때 이 열차를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그 무기를 협력해주는 문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스러운, 갑의 입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유스러운 입장입니다. 북한도 물론 러시아에 무기를 주면 핵기술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어느 한쪽이 갑의 입장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급한 건 러시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러시아에서의 그 어떤 활동에 있어서 러시아가 굳이 제동을 걸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 와서 명품 쇼핑을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그 일정도 보면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일정입니다. 이 점도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명품 쇼핑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마치고도요, 하루, 많게는 이틀 정도 러시아에 더 머물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 후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13일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며칠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그래서 아무튼 전체 일정 가운데 하루는 뭐 하루 다는 아니죠. 몇 시간은 푸틴과 만나서 무기 거래를 협상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협상 내용이라는 것은 출국 전에 실무자들 선에서 다 얘기된 거니까 둘이 만나서 그저 웃으면서 사진이나 찍으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자유롭게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사치제를 북한으로 실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에게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방문하신 분들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역시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